네,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인드라가 이제 블로그에 쓰는 글과 방송을 하는 것은 차이가 조금 있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요. 방송만의 특징이 있고 블로그만의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방송만 듣거나 인드라 블로그 글만 보셔도 되고 양쪽 다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의 취향은 각자 사정에 따라 있으니 모두 선택을 인드라는 존중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보다는 보다 방송을 압축적으로 할 겁니다. 만담 형식이 아니라 1분 미만처럼 그분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유쾌하게 육회 발랄 상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뢰 한국 이 반쪽 정은이 인드라의 영향을 받았나요? 괴뢰 대한민국, 괴뢰라는 표현을 많이 쓰네요. 인드라가 강조했죠. 노스코리아, 그 인드라 접속했죠. 그 반쪽 정일이 되졌을 때, 그때 인드라가 내세웠던 인물이 저쪽 폴란드 주재 김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참고하시고, 첫 번째 그 좌이파쇼 삶은 소대가리 파들이 좀 비읍시읒스러운 안보관을 주장할 때 이렇게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유좌파 김대중 정부 때 2002년 월드컵 그 3, 4위 결정전 때 터키하고 있을 때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안보에 관해서는 좌우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좌우파쇼죠. 저는 자유좌우파 사이에서는 국내 문제, 경제 문제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자유좌우파가 하나여야 된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인드라가 여전히 신뢰하는 건 국내 찌라시가 아니라 538 사이트, 그 다음에 경합주 분석, 역대 대선 결과와 여론조사 편차, NIT 보도,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채텀하우스 편집 추세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현재 지난번에 이제 컨벤션 효과, 전당대 컨벤션 효과와 인드라가 8월 9월 초 여론조사가 끝까지 간다고 했죠. 그때 오차 범위가 없었잖아요. 거의 오차 범위 내였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8, 9월 초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극우 럼프 당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라고 인드라는 현재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인드라가 늘 얘기하는 것은 누가 당선되느냐 그런 여부가 아니고 누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관점이라는 것을 늘 강조했죠. 지난번에 그 럼프 당선 때는 누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가에 너무 지나치게 방점을 두어서 실제 누가 당선되느냐까지도 희망 고문으로서 그걸 애써 부정했던 것을 인드라가 반성하죠. 오늘날에서의 관점에서는 인드라가 여전히 그때 그거를 한편으로 방법론 쪽에서는 후회하지만 방법론 쪽에서는 지향하지만 기획 자체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누가 당선되는 것이 이로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실제 당선 가능한가,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첫 번째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누가 당선되는가 여부도 냉정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해서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극우 럼프가 당선됐다.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주고, 아이, 선생님 예측 틀렸잖아요. 아, 담담히 맞습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기익은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럼프 당선의 핵심은 뭐냐? 스웨덴 깽단 문제에서 보듯 이 한마디로 이민 문제로 집약해요. 그러니까 그 이민 문제는 단순히 이민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치안, 마약, 복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함축돼 있다. 거기에 현재 럼프가 가장 역점을 두는 이슈가 이민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지지가 제가 결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럼프가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럼프가 더 극단적으로 하든 뭐 또 이렇게 하든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럼프의 지지세의 핵심은 이민 이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카언니의 현재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중동 문제죠.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 이 문제가 아랍 흑인 청년층 표 결집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가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카언니 지지율이 현재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이제 남은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옐런 언니의 그 어떤 체감 경제를 실감할 수 있도록 쫙 뺐다가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예전 방송에서 쫙 뺐다가 올리는 지금 그런 방식을 그대로 썼죠. 진짜 인드라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지금 막 10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10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 갈 겁니다. 그 투표일 때까지 일단은 인드라 생각에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조는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고 크리스마스 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고, 최소한 인드라가 볼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적인 뭐죠? 이제 자유좌파 이든영이 대통령직을 내려놨을 때 그때가 그러니까 기점으로 보네요. 뭐 이든영 경제정책 얼마나 잘했나? 그러면 통계로 보자, 데이터로 봐야 되잖아. 데이터로 딱 봤을 때 취임한 날로부터 퇴임한 날까지 그때의 어떠한 미국 주가, S&P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더 코인 가격이 더 강세로 뛸 수 있다. 허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코인 시장에 누가 있죠? 블랙록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블랙록이 부상한 다음에는 인드라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그 전에 인드라가 자산 투자은행,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걸 강조했었잖아. 근데 요즘 그 세 투자은행을 별로 인드라가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블랙록에 그 주장했다 이거죠. 대선 때 그것은 재료일 뿐이에요. 누가 대통령 되는 거는 재료일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이러한 자본시장에 달려있다. 국제유통 자본에 달려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블랙록이 전부가 아니지만 블랙록이 그 비중이 전체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운용자산, 그 투자은행 포함해서 하는 그 비중에서 뭐 10%, 뭐 그렇게 한 자릿수일지라도 다른 데서 영향력이 3, 4 뭐 이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한 10%의 자산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50%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드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누가 당선되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일단은 인드라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든형이 퇴임식 날까지는 주가나 코인이 강세를 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저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민드라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럼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어쨌든 인드라는 그런 면에서 플랜 A는 카운이고 플랜 B가 럼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드라가 구글 럼프 정책을 쫙 보니까 인드라 과거 이제 공화당 전당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이파시오 럼프였다가 인드라가 구글 럼프로 바꿨어요. 지금 바꾼 게 아니라 전당대 과정, 공화당 전당대 과정을 보면서 인드라가 구글 럼프로 바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플랜 B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뭐 그래서 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럼프한테 줄대야 된다. 난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머리에 뇌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니 지금 가서 줄대면 알아주겠냐고요. 평소에 잘해야지. 누가 될 것 같으니까 허겁지겁 달려오는 놈을 럼프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이 호구로 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평소에 잘했어야지. 인드라 말은 그거예요. 핵심은. 잊지 마세요. 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유통 자본이 더 중요하다. CFR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럼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을 보세요. 뉴욕타임즈,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다 보세요. 세계 언론을 보시면 돼요. 럼프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럼프가 뭐 그래도 당선되더라도 뭐 어련히 좀 하겠지만 견제했지만 럼프가 좀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요구할 때 특히 방위비 부담이나 이런 면들에서 관세 문제 등에서 좀 과도하다고 여기면은 그때 당당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친미국가다. 한미동맹국가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럼프의 지나친 과도한 방위 부담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굴신굴신 돼서 럼프 말 다 들어줄게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대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무장론 여론조사, 그 다음에 그 통일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드라가 늘 강조하잖아. 위안부 문제도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국제유통자본 본사, 미국에서부터 먼저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고, 그 위안부 문제도 오바마 형이, 자유좌파 오바마 형이 사실 그때 나온 거예요. 다 그 기획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빠찡코도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 국제유통자본에서 나온 거예요. 적당히 한일 간의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핵무장론도 나왔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인드라 북핵 3원칙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쪽 정권이 헌법 개정했어요. 얘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냥 헌법 개정하지 않고 그냥 너는 대한민국 주적국가다. 뭐 민족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야. 반쪽 일성 민족이야. 뭐 가짜 김일성 민족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그냥 프로파간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거 심각하죠. 여전히 우리는 원 코리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얘가
군대 시찰 가서는 우리는 무력 통일 여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이거는 북한 주민 모르게 우리는 두 국가다. 이 정도로만 하면은 그냥 여태까지 했던 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반쪽 일성 반쪽 정일이 했던 그대로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헌법 개정한 것까지는 이거 선을 넘은 거예요. 네? 선을 넘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정전협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따지고 보면요 대한민국에게 되게 유리한 양상으로 가요. 중장기적,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 역사적으로 한반도 분단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는가 아니면 반쪽 일성에게 있는가. 인드라 국위원론 관점에서 왜 한반도가 분단됐는가. 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미국 당대 영국의 식민지 채텀하우스의 식민지가 아니라 영국과 채텀하우스 책임이라고 강조한 적이 있죠. 해방됐을 때는 미국의 CIA도 없었어요. CIA가 아예 없었어요. 영국 정보부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MI6 블레이크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 그동안의 국위원이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비밀 자료를 상당히 수면 밑에 숨겨놨거든요. 비밀 자료 중에서 분단 체제에 유리한 것만을 그동안의 비밀 인가를 풀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내년부터는 상당수의 비밀 자료도 한국전쟁 관련 해방 직후의 관련 자료들이 상당수 인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확신합니다. 어쨌든 분단 책임은 누군가? 반쪽일성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먼저 두 국가를 얘기했잖아. 분단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반쪽정원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쪽정원이 반쪽일성 유은 통치를 부정한 거예요. 반쪽일성이 조국통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전에 반쪽정원이 뭐 이렇게 반쪽 정일이 만든 무슨 뭐 금강산이니 뭐니 그런 걸 다 철거할 때도 사실상 반쪽정원이 지 아버지 했던 업적을 깡그리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얼굴 성형수술했나 할 정도로 반쪽일성 이렇게 스타일로 한 건데 흉내낸 건데 이제는 반쪽일성 유은 통치도 거부한 거예요. 이건 선 넘은 거죠. 이건 이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쪽정원이 만약에 혁명으로 반쪽정원만 날아가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공산당, 북한 노동당이죠.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굳이 자유민주 체제로 가지 않고 자본경제 체제로 가지 않고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반쪽정원이 이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개혁 개방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개혁 개방의 가장 걸림돌이 반쪽 일성 가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그렇고 어쨌든 반쪽정원이 그간 이렇게 그 김기선 누님 분석대로 그동안 이거를 그냥 내부 반발 때문에 그 노동신문 이렇게 북한 내부에 퍼뜨리지 못했던 건데 이거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드론 자작극이 계기를 말해요. 드론 자작극이 왜 그러니까 드론이 자작극이냐 아니면 뭐 탈북 인권 민간 단체냐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국방부 소행이냐 뭐 혹은 또 러시아와 쭝공의 작품이냐 아니면 CIA 작품이냐 여러 가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론 자작극의 반쪽정원 자작극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 헌법 개정할 때 드론 자작극으로 평양 엘리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협으로 역도덕 전술로 한 거다. 저는 이렇게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연평해전, 정전협정 굳이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한 것도 반쪽 정원이 자기의 업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럼프 사이먼 소대가리에게 배신당했다고 여겨가지고 지금 일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얘가 러우 전쟁 때 북한 참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에 얘가 뿅 가가지고 한 건데, 김기선 누님이 분석이 옳은 게 이게 우익파시오 푸딩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반쪽 전문이. 얘가 어려가지고 모든 거야. 얘가 주변에 이렇게 책사라고는 뽕여정밖에 없으니까 이게 당한 거야 얘가. 나중에 알았어. 응? 근데 되돌릴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외통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헌법 개정으로 간 거예요. 아마도 작년에 반쪽 정은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이거 외통수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왕 외통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 굳이 우려한다면 무력도발, 제3의 연평해전, 이게 우려될 수가 있다. 근데 또 연평해전을 쉽사리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데 국제 지정학상 일어날 수가 있다. 언제든.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연평해전은 점령한다. 연평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없고, 조금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같은 걸 더 날려가지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목적, 그런 것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한 것이 예를 들면서 럼프의 방위비 요구, 그때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쪽 정은이 탄도미사일 쐈어. 대한민국 언론이 들끓어. 뭘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럼프가 또 한 방을 날리는 거지. 방위비 부담해라. 세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딱 되면은 뭔가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사업가 기질인 럼프가 그걸 노리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플랜을 짜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인드라가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분단체제 가성비가 내년부터 적자가 된다. 이게 마치 일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부터 그냥 좌우의 파시어들이 다 돼지고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단체제 때도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에 다 종합 채점을 해보니까 분단체제 때 그러한 가성비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5년 분단체제가 아니라 이제 적자가라고 해서 한반도 차원에서 이제 길게 보셔야 돼요. 인드라 볼 때는 2045년을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2025년부터 분단체제 가성비가 적자가 되지만 2045년 인드라 강조했죠.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시점이 2045년이에요. 그때까지가 저는 임계점이라고 봐요. 그 사이에 저는 가급적 늦게 통일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어서 올해부터 통일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제가 살림살이가 조금씩 향상되는 방식으로 해서 남북한이 통일하기가 독일 통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지금 독일 통일도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만, 인드라도 그런 걸 원하지만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유통자본이 갑자기 파시오 정권이긴 하지만 좌익 괴뢰 파시오 일본의 혁명에
똘마니 반쪽 정은을 갑자기 붕괴시키면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짜 방 영국주의론 채텀하우스 역사를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그레이트 전쟁 같은 개념은 별로 부정해요. 저는 그레이트 전쟁 같은 거는 19세기에 없었다. 20세기 개념이고 1910년대 영국 정보부 MI5, MI6가 처음 등장했죠. 그때부터 이제 세계 전략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정보 중심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차 대결은 끝난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한 대외 관계위원회가 생겼고 그 미국에선 CFR이 생겼죠. 그때 중심은 CFR이 아니라 그냥 총독부고 영국 대외위원회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이제 그게 1990년대 1차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1910년대 2차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2차 라운드 테이블이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날 채텀하우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목표 그럼 뭐죠? 영연방 국가를 유지하는 게 채텀하우스의 가장 큰 목표예요. 영연방 국가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여전히 영국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커다란 목표였는데 이것이 1910년대는 정보부, 그 다음에 20년대 전후반은 외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좌이파시오 트로츠키가 이제 영국을 공격하면서 청파업으로 공격하면서 거기에서 부상한 것이 자유좌파 버트란트 러셀이고 이 역할을 부여받아서 버트란트 러셀이 1930년대부터 그 황제에 올랐다라고 이들아 강조했죠. 그래서 그때 버트란트 러셀 합류와 함께 당대 상당수 지식인들이 베이벤협회에 이런 친구들을 비롯한 상당수 지식인들이 합류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채텀하우스의 1927년인가 룰이 형성됐죠. 그럼 채텀하우스의 실질적인 전략은 뭐냐? 세 가지죠. 하나는 버트란트 러셀이 외교하고 정치를 장악했지만 국왕 황제로서 다른 이전의 국왕 황제들과 차이가 있다면 자본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상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을 상대한다는 것은 당대 파리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였던 소련을 상대하는 거죠. 소련은 파리 로스차일드의 직영 식민지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죠. 자신의 식민지였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승리는 결정적으로 미국이 해냈으니까 떠오르는 태양이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짜 반영국주의론이에요. 이건 뭐냐? 식민지들이 많잖아요.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전처럼 막 죽이고 막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뭐다? 간디다. 인도 간디. 채텀하우스에서 간디를 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디는 과연 반영주의자인가 아니면 친영주의자인가 이것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가짜 반미주의론도 마찬가지죠. CFR 원래 상극위원회인데 CFR로 왔죠. 핵심은 뭡니까? 달러 체제, 세계적인 달러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세 가지 이가 있죠. 역시 여전히 전임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항해서 로스차일드를 상대하는 거예요. 빅터 로스차일드의 식민지가 어딥니까? 소련 공산당이죠. 그걸 상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유엔 안보리 국가들. 여기에는 오늘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의 로스차일드가 아니라 오늘날 러시아, 중공, 영국, 프랑스를 상대하는 겁니다. 이유. 그럼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과거의 가짜 반영주의자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짜 반미주의론은 뭐죠? 예. 겉으로는 반미면 어때? 속으로는 친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미면 어때? 속으로는 친미. 이런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사람들 생각에 예전에 미국과 전쟁했던 나라들이 영국 독립전쟁,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이 있을 거고 찐꽁이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 예, 요런 효과가 있다. 요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쪽아베 같은 경우는 딱 그 가짜 반미였어요. 반쪽아베가. 예, 가짜 반미였는데 어느 순간 반쪽아베가 진짜 반미가 된 거야. 얘가. 제가 볼 때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반쪽아베론 정리하고,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자유우파 시게루, 반쪽아베 대안이다. 반쪽아베와 늘 대결했어요. 예, 그 전임 기시다가 외교통이라면 이시바 시게루는 국방통이다. 여기서 기독교인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프리메이슨 그랜드마스터 외삼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시바 시게루가 외가도 중시하거든요. 예, 특히 그 아버지와의 인연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외삼촌 쪽 그 중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다나카 라인을 또 중시해야 된다 이거죠. 1955년 체제가 자유당, 민주당, 영국 자유당, 미국 민주당,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핵심은 이제 무슨 근데 인드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엑스 위키, 좌우 파시오, 근본 없는 좌우 파시오 엑스 위키 따위는 무시해라. 그 다음에 이러한 일본과 한국 정치 관련해서는 위키피디아도 무시해라. 예, 굉장히 그 편집에서 이쪽 쭝꽁 애들의 작업들, 그 작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방 애들은 잘 모르는데 이쪽에 쭝꽁 애들 전략, 그 다음에 일부러 방관하는, 국유본 전략상 일부러 방관하는 게 있어요. 그런 편집을. 그래서 그 깡그리 무시하고, 이럴 때는요, 일본 위키피디아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일본 위키피디아. 그래서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이시바 시게루를 보면요, 여러분 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는 자유우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쪽 아베보다는 훨씬 더 자유우파 쪽이고, 기시다에 비해서는 겉으로만 조금 더 강경한 우파인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는 기시다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포지션이. 그 차이예요. 근데 외교통 하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지도자 관점에서 조금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이시바 시게루는 핵심은 경제가 문제다. 일본의 3대 트라우마, 관동대 지진, 그 다음에 후쿠시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원폭, 마지막 세 번째가 90년대 거품 경제 꺼진 거. 이 세 가지 트라우마에서 이 일본의 세 번째 트라우마, 경제 문제를 일으키면 돼요. 고이즈미하고 대결했다는데, 고이즈미 아들인가? 고이즈미보다 과연 인기 있을까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이시바의 향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뉴욕타임즈 30대 동맹국을 살피셔야 된다. 여기에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서 멕시코가 빠진 게 가장 흥미롭죠. 한국이 저 정도 위치가 좋아요. 인도보다 앞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의미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딱 저 지위 정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백요리사, 첫 번째 제작비가 100억이죠. 넷플릭스의 이러한 도전은 한국의 제작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한학령과 마찬가지예요. 한학령으로 인해서 당시에 한국의 제작 여건이 굉장히 취약해졌는데 오히려 그러한 체제 강화로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드라마 예능이 더 강화됐잖아요. 그 한국의 그 K-팝이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넷플릭스가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돈 벌어야죠. 예, 우리도 좋고. 그리고 이러한 넷플릭스의 도전으로 인해서 저는 여전히 방송사 권력이 여전히 더 세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사 권력이 더 약화되기를, 한국의 방송사가 너무 지나치게 찌라시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방송사와 그 다음에 방송사뿐만 아니라 이런 한걸레 같은 엠뱅신 같은 방송사 권력이 약화되고 한걸레 같은 찌라시 신문 따위가 좀 더 권력이 약화돼야 된다. 한국에는 너무 많아요. 방송사, 언론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국 중앙지가 3개면 돼요. 너무 많아. 얘네들이 어디를 빨아대고 있어요. 광고 어디서 따와. 이거는 지극히 낭비예요. 낭비. 기업이 국가에 낼 세금을 이 기레기들이 다 피 빨아먹는 세금충들이야. 세금충.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좀 더 넷플릭스가 더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라마에서 예능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추세다. 제작비가 저렴하잖아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대세는 예능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예능이 더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능이 뜨면서 드라마 제작비가 거품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드라마에서 현재 영화 드라마에서 가장 큰 차지하는 게 스타, 감독, 스타 배우들의 출연료잖아요. 이게 거품이다. 스타 감독, 스타 배우만으로 작품이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흐름이 대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드라마, 영화 제작비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예능이 떠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흑백요리사가 예능인데 흥미롭게도 다들 인정하듯이 영화처럼 찍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12부작 미니 시리즈로 찍은 거예요. 미니 시리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님들아 기억상에 80년대 영화 V 그게 충격적이었는데 드라마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찍은 거예요. TV의 장점과 영화의 장점이 만난 게 미니 시리즈거든요. 다시 말하면 드라마와 예능의 장점을 합친 게 이번에 흑백요리사의 어떤 연출의 특징이다. 굉장히 잘 뽑았다. 남들과 다른 예능을 만들었다. 그걸 지켰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흑백요리사 시즌2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흑백요리사는 백종원이 78이에요. 그래서 제작진이 100에 집착한 거예요. 백종원 100, 백인 100, 참가자 100,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100명. 이렇게 100명의 굉장히 의도적인 편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제작 방향이고. 그래서 78%다. 그 21%는 뭐냐? 제작진이죠. 제작진이 잘했어요. 스프진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찍으려고 카메라로 한 100여 대 동연한 것 같아요. 그게 영화처럼 보인 거죠. 그게 높이 평가가 되고, 마지막 1%가 안성재 셰프다. 안성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78% 백종원, 21% 제작진만 있었다면, 과연 흑백요리사가 살았을까? 아니다. 그 1% 안성재, 마지막 조미료를 넣는, MSG를 팍팍 묻힌 그 조미료 안성재가 있었기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제작 방향에서 비판도 있잖아요. 이게 두부 미션으로 결승전을 치렀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단체전이 너무 많다.
저는 이게 예능에서 빌런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근데 이게 영화처럼 찍고 모두에게, 참가자 모두에게 한 번씩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다는 측면에서 제작진이 스스로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스스로 빌런이 돼서 제작진이. 예, 물론 제작진이 대부분 욕 먹었는데, 예, 처음에 과정 중에서는 성경 이런 친구가 과도한 욕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예, 우승자도 약간 욕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늘 몽골레, 예, 최연석인가? 그 친구도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감당이 되는 거죠. 화제가 되면 되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시즌2에서는 더 많은 한국의 요리사들이 도전할 것이다. 일단 참가하신 모든 요리사들을 인들아가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 이거 나와도 손해인데 얻어갈 게 없거든요. 근데 다 얻어갔어요. 그게 중요하다. 다음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단체전은 한 번만 다 이해가 돼요. 단체전을 왜 2번이나 했는가는 이해가 되고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지루했어요. 단체전은. 저는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지하는 편이에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방출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잖아. 딱 그 얘기만 할게요. 나는 그게 거기서 그 만찢남, 그 다음에 뭐 철가방, 그 다음에 뭐 오마카세 그분 이 세 분이 오히려 거기에서 동정 여론을 받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누가 우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화로 생각해 보세요. 주조연은 이미 떴어. 근데 조연이 떠야 되잖아, 조연이. 하나하나 그 조연이 거기서 뜨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방출 후보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방출 후보들한테 여러분들 관심이 있잖아. 근데 정작 거기에 남은 사람들 보세요. 다른 팀들 중에서는 여러분 기억한 사람이 리더를 맡은 사람들 외에는 없잖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은주 님이라든가 무슨 뭐 거기 나온 그런 분들 다른 분들 기억 안 나잖아. 그게 중요하다. 오히려 뜬 거예요, 여러분. 제작진이 키워준 거야. 일부러 그 방출 미션을 둬서. 물론 거기서 살아났으면 좋은 거죠. 그랬으면 더 떴겠지. 그 우승 이태리 마피아처럼 더 떴겠지. 근데 못 떴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제작진의 의도는 그런 방출 미션을 통해서 오히려 그 3명의 분량을 마련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편집이. 딱 이 얘기만 드릴게요. 다만 이제 단체전을 한 번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두부대전을 굉장히 인드라도 인상 깊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2명씩 탈락하는 게 어떠냐. 2명씩. 좀 세트가 마련될 수 있다면 한 8명이 아니라 16명이 하면서 2명씩 탈락시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2명이 대전을 했다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두부대전은 2명으로 딱 정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미션으로 가서 1, 2위가 결정전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늘 맛은 단짠 맛, 세계 최초 가설이죠. 맵슨 맛. 그리고 인드라는 신맛을 굉장히 최고의 맛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인드라는 어쨌든 뭐 인드라 블로그 보시고요. 신맛이 저는 발효와 부패 그 극한의 차이예요. 조금이라도 신맛에서 넘어가면 그냥 부패되는 것이 맛이거든요. 근데 부패 직전의 맛이 가장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묵은지처럼 이 신맛이 인드라 생각에는 맛의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인드라 입장에서 그동안 십수년간 시켰고 좀 뭐랄까 밍밍한 맛, 한국의 담백한 맛에서 저는 이 발효의 맛, 신맛, 이게 한국 맛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리고 궁극의 맛이 저는 신맛, 식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는 그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둘째 아들이 최근에 전역했어요.
백골사단에서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골사단에 대해서 인드라가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어요. 예. 좌익 파쇼들이 장난칠까봐. 인드라는 76선 폐지됐어요. 없어졌어요. 예. 전 뭐 긍정적이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 단마자세. 예.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분하세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새우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드라가 오늘 좀 문 연지 가게 문 연지 3시간째인데 아직까지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네,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드디어 인드라가 임플란트하고 앞니 치과 치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었는데 이빨 보여주기 싫었어 인드라가. 근데 다음 주에는 이빨 치료한 다음에 건강한 이빨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